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입니다. 영화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벚꽃잎이 밖에 엄청나게 많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가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할 주제는 사실은 영화는 아니고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시리즈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멤버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킵이고요.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가 2주 만에 또 뵙죠? 네. 네, 2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 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다들? 일단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고요. 말씀해주셨다시피 벚꽃이 이제 피는 시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벚꽃을 실컷 구경하고 아, 구경하고 일단 왔어요. 그래서 멀리 진해에 유명한 벚꽃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항제가 있죠. 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사실 그동안 좀 두려웠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좀 피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괜히 대한민국 1등 벚꽃 축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정말 느끼고 왔어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벚꽃 명소다. 군항제가 그 이제 한 해 축제 시작을 알리거든요. 한 해 그래요? 축제 시작을 벚꽃제부터 시작합니다. 3월 말,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축제가 월마다 겹겹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군항제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 네. 어떤 역사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축제죠. 저는 군항제가 그냥 벚꽃 축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축제더라고요. 이름부터가 군항제잖아요. 네. 군항제. 그러니까 맞아요. 진해가 군항이니까 군항에서 벌어진 축제다. 벚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벚꽃이 이제 한 장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경보역이라는 이런 역철길부터 해서 유명한 그 벚꽃 길, 그다음에 뭐 이제 진해에 또 해군이 있으니까 해군, 뭐 사관학교, 부지 뭐 이런 곳들까지 해서 굉장히 명소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그 시즌에 그곳들을 개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해군이 부지들을 좀 개방을 해줘서 전 이번에 배도 실제로 구경을 하고 오. 왔거든요. 타고 배 안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네. 우와! 배에 안도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름도 되게 재밌었어요. 왕건함? 왕건아. 또 큰 배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율곡이함? 이런 거? 불고기야.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 출신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가 그 클래스에 따라서 이름 짓는 명칭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뭐 구축함 클래스는 이제 우리나라 위인 이름을 따고 충무공 이순신함, 율곡이함, 뭐 광개토대왕함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급은 이제 시군 이름을 따요. 뭐 아. 강릉함, 강원함, 뭐 충북함, 부산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상륙함 같은 경우는 이제 봉우리 이름. 와. 뭐 향로봉함, 뭐 성산 일출봉함 이런 식으로. 그게 명칭 짓는 것도 알아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와, 진짜 전문가. 저도 군 생활을 또 제가 진해에서 근무할 때는 군항제가 싫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냥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 출근 길인데 막히는 거야. 아. 너무 싫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막. 그리고 실제로 군인분들이 이제 그 장소들을 안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주말인데도 근무를 서 계시다가 한국 벚꽃 당직이라고 이렇게 밖에 나가요. 그렇게 아. 정복을 네. 차려입고. 네. 그리고 또 밖에서 있으면 덥단 말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함부로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제가 막 모자를 벗어서 막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가 그쵸. 없어요. 그래도 뭐 이제 주말이 되니까 군인분들도 나와서 축제도 좀 즐기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여러모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네, 그래서 벚꽃 구경을 좀 실컷 했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본 영화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제 한 가지 다 본 것은 보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대장 여자분이 계셨잖아요. 에바 스트라트. 네네, 이제 그 분이 나오시는 영화 한 편이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저 맞춰도 돼요? 네. 쿨하게 해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조금 끌리고 그분이 딱 등장하셨는데 좀 인상적이어서 그 영화를 사실 다는 못 보고 거의 다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이 집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추락을 해서 죽게 된 거죠. 이제 그 사건의 진실을 좀 파헤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사실 진실을 파헤친다는 어떤 그런 잠시만요. 스포하실 건가요? 스포 아닙니다 이거. 진실을 이제 파헤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정말 진실이란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여서 조금 잔잔하지만 또 생각할 거리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다나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이랑 조금 약간 비슷하다고 추락사한 어떤 미스테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게 그 추락의 해부가 국내에서 꽤 흥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동물영화제에서도 개봉을 했어요. 어머머. 그 강아지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는 많이는 보지 못했고 벚꽃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2주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약간 조금 다른데요. 감기에 걸렸어요. 환절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사실 근데 그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태가 좋았는데 4월 1일 기점으로 2년 만에 수영 강습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바로 감기 걸렸어요. 아침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일 끝나고 끝나고 있습니다. 수영을 아침에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와, 근데 제 직장 동료 대단해요, 중에 진짜. 아침 수영하고 오시는 분 있거든요. 네. 진짜 너무 부지런하시고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수영하러 갈 때 샤워도 해야 되고 수영하고 또 샤워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아침 수영은 진짜 어나더 레벨인 것 진짜 한 같고 9시에 자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자도 안 돼. 마치고 근데 진짜 요새 너무 피곤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일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 수영해서 피곤한 거예요? 수영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수영을 다시 2년 만에 하게 되니까 조금 그래도 즐거운 것 같아요. 벌써부터 물놀이를 하는 기분이라서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수영 그러면은 4대 영법을 다 하실 줄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평영 들어갔다가 자유형, 평영, 보통 이제 배영, 이제 접영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유형은 하실 수? 자유형 배영은 합니다. 오. 근데 평영이 도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몸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영을 배우는 게 자유형이랑 배영이랑 다르게 몸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초급반을 벗어날 수 있을지 네,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해군이잖아요. 네. 저도 수영을 할 줄 맞네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형을 못해요. 자유형을 못해요. 개형을 하나요? 평형을 하고 개형이라뇨. 아니 근데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영법을 배워요. 이병이라고. 예. 이병이라고 이렇게 수영을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까지는 아닌데 가슴팍 정도의 물이 잠기고 머리가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영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평형킥을 물 밑으로 차는 느낌으로 그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건 배우는데 앞으로 자유형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평형은 하는데 좀 잘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1월 녹음할 때 자우림 콘서트 갔다 왔다고 했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또 3월 말에 팬클럽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좀 귀여운데 시크릿 주주총회 시크릿 주주총회. 에서 잘 다녀왔고요. 원래는 꿈 기획이었는데 엄청 기네요. 아니죠. 짧죠. 1시간 그러니까 30분인데. 자우림의 사실 히트곡들만 모아도 네, 맞아요. 근데 짧을 텐데 마지막 이제 연말 콘서트랑은 다르게 되게 코너들이 되게 많거든요. 팬클럽 위주다 보니까 노래도 많고 뭐 코너 진행하다 보니까 40분이나 딜레이가 돼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게스트도 많이 나오고 게스트는 없어요. 게스트는 없고 뭐 게임도 하고 고민 상담소도 하고 컨셉이 있으니까 베스트 드레서 뽑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주보가 있어요. 뭐 그 팬클럽끼리 하는 약속인 거 같이 읽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노래는 이번에 좀 팬들이 콘서트에서 좀 안 들어본 노래들을 좀 받아가지고 라이브로 잘 듣고 왔고요. 간 김에 제가 오랜만에 서울을 가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또 들렀어요. 국현미 그래서 요새 지금 입장료 받는다면서요? 네, 지금 무료 전시 말고 그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데미안 허스트라고 좀 유명한 작품으로는 상어 엄청 큰 그 상어요? 포르말린의 말 아시죠? 아시죠? 그거를 진짜 사람이 너무 많게 그 시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어 시체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고 네, 있다. 둘러싸서 보고 있었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시체들을 보고 온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데미안 허스트 그분이 처음 상어 이렇게 포르말린에 남겨 있는 게 그게 첫 번째 작품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두 번째. 처음에 했는데 걔가 썩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국현미의 아마 의도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그런 박제를 지금 전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삭는 미학이라고 썩어가는 걸 주제로 하고 있는 미술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네. 잠깐만요. 의도 맞아요? 의도
그냥 상능 미학이라고. 상능 미학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명의 그 작가분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식재료 같은 것들도 썩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과일 같은 것도 그래서 실제로 좀 상반되는 전시라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막 그렇게 그러면 실제로 썩는 물건들이 있어요? 식재료들. 식재료들? 네, 그런 게 있었고. 냄새가 나면 그래서 그 주의하라고 좀 적어놓긴 아. 했더라고요. 막 냄새가 막 나진 않는데 이게 그 분해되는 입자들이 공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 그래야 식물이랑 흙. 의미가 있네요. 되게. 네, 그래서 되게 막 엄청 막 좋은 전시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 의미를 두고 보니까 둘 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았고요. 국현미 가면은 굿즈 사와야 되잖아요. 굿즈 사셨습니까? 굿즈요? 국현미 굿즈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국중박 아니에요? 잠깐만요. 국중박. 네. 국중박.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봄놀이로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원. 네, 그래가지고 수원을 갔는데 수원에 화성에 벚꽃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들나무 뭐 그런 거. 근데 봄 날씨에 그쵸. 화성을 산책하는 거는 엄청 좋았습니다. 저는 화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근처에 카페 거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동생이 수원에 있어가지고 간 거였는데 이제 수원에 가서 화성도 이제 봄 날씨에 도니까 사람들이 막 피크닉을 나왔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 진짜 신기한 게 화성 내에 벚꽃이 딱 한 그루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약간 뭐랄까 그 벚꽃이 커요? 그 나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아직 좀 안 핀 것 같아요. 나머지 벚꽃들은.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는 제가 모아놓고 보니까 좀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많이 보셨어요? 4개나 봤어요. 와. 2주 사이에. 그래가지고 뭐를 봤냐면 일단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 올라온 주술회전 3기 3열회유 전편을 봤는데 이게 보다가 갑자기 메가박스에서 일주일 동안 주술회전 극장판들을 재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원에 갔을 때 딱 수원 지점도 있어가지고 그거 극장판 회옥옥절이랑 극장판 0을 또 보고 왔는데 극장판 0이 개봉을 한 지 벌써 2년인가?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포스터 모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막 증정하는 것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좀 봤진 않았지만 회옥옥절은 제가 극장판을 못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만 봤었는데 극장판으로 또 보니까 앞에 부분에 영화 오리지널 극장도 있고 또 엔딩 크레딧이 또 극장판에 따로 붙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었고 또 주술회전 외에 귀멸의 칼날 무한성을 다시 봤어요. 이거는 포맷이 새로 나왔어요. 스크린 X 포맷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한성이 유포터블 제작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작화가 엄청 뛰어난 걸로 장난 칭찬을 아니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에 3면으로 나오니까 너무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작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면으로 된 그 스크린 X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을 다시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독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들이 재개봉을 많이 하거든요. 상술이 좋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오타쿠들은 행복합니다. 그 상술에 기꺼이 넘어가주겠다. 상술이 이런 좋다. 마음이고. 스크린 X 무한성을 스크린 X로?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일본에서는 한 달 전에 먼저 개봉을 했는데 그때도 인기가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라스트 이거는 어택. 저번에 봤었는데 이번에는 4DX로 한 번 더 봤어요. 실제로 4DX 효과가 워낙 좋은 작품이라 실제로 막 입체기동 장치를 나도 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근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4DX 효과보다도 이 스토리가 이렇게 슬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진격의 거인을 다 안 봤거든요. 아직도. 엔딩이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근데 엔딩은 알아요. 어떤 정말요? 엔딩인지는 아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음. 어떤 엔딩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저는 반대로 엔딩은 모르는데 저 작년에 이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애니메이션 자체를 제가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저는 이게 왜 명작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고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정말 영화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게 지금도 틈틈이 좀 보고 있어요. 네. 엔딩을 보시고 또 어떤지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영화를 2개를 보긴 했거든요. 하나는 시스터스인데 아마
아마 키비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포 영화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옛날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을 내요. 그래서 네. 히치콕 느낌도 나고 또 셔터 아일랜드 생각도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제임스 완 감독님의 말리그넌트 보셨나요? 아니 안 봤어요. 아 그거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말리그넌트가 공포 영화인데 제가 웹폰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코미디 요소가 조금 있는 공포 영화? 그런데 말리그넌트처럼 약간 그런 게 좀 요소들이 있어서 좀 참신하게 본 영화였고요. 그리고 우드잡이라는 일본 영화를 또 봤어요. 우드잡.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진짜 우드잡이네요. 네. 어, 근데 이게 진짜 할 얘기가 없어 보이는데도 되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요소도 넣고 뭐 일본에 지역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업과 관련된 지역 축제를 또 하면서 코믹 요소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2시간이나 풀로 채워서 이야기가 아 2시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 제 취향은 엄청 아니긴 했는데 이런 소재로도 영화를 만드는구나 일본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렇게 또 되게 여러 가지를 봤네요. 자, 하나 이번 주 컨텐츠 잘 들어봤고요. 네. 아 그런데 그 시스터스 아까 얘기하신 거는 옛날 영화예요? 네 옛날 영화예요. 아. 왓챠에서 본 거라 근데 진짜 그 옛날 느낌이 안 나고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아 그리고 흑백이에요 아, 영화. 흑백이에요? 네. 또 깐지가 나네요. 흑백이요. 네, 좋습니다. 저는 본 걸로 치면은 프로젝트 헤일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헤일메를 한 번 더 보고 역시나 너무 좋았다. 2회차에서 더 약간 새롭게 보인 부분이 있나요? 2회차에서 봤는데 느꼈던 거는 역시나 제가 제일 좋은 씬은 그 씬이었다. 로키가 나오는 씬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그 타임 오브 사인을 부르는 에바 스트라트가 노래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씬이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요? 그 씬이 제일 좋. 로키의 어떤 뭐랄까 귀여움을 다시 한 번 더 봤다. 귀여움을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이게 2시간 36분짜리 영화잖아요. 다시 봐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봐도 지루하지가 않고 저도 약간 영화를 2번이나 3번 보면은 이렇게 다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메인 스토리 외적인 걸 좀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어떤 화면을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미장센이라던가 어떤 도구, 소품들 이런 걸 좀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 흡입력이 너무 좋으니까 어느새 제가 또 거기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봄이니까 최근에 그 도다리 회를 먹었습니다. 봄 도다리가 좋아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도다리 회 맛있죠. 드셨어요? 아직. 저는 회를 즐겨 먹습니다. 도다리 회 드셨어요? 최근에 먹진 않았지만 올해가 됐으니까 또 도다리 회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게요.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다려왔던 게임이 있거든요. 슬레이 더 스파이어라고 되게 유명한 인디 게임인데 그게 2가 나왔습니다.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는 관심 있으시면 찾아서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다룰 주제가 2025년도의 시리즈물 추천이잖아요. 맞죠? 영화가 됐든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시리즈물 추천인데 그래갖고 제가 2025년도에 봤던 시리즈물 중에서 그 인상 깊게 봤던 거 추천할 만한 것들을 다시 보느라고 좀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다시 본다고 정주행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요게 좋았었지라는 걸 좀 찾아보면서 하느라 영화에는 집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막 끌리는 영화가 없기도 했어요. 약간 요즘은 그냥 한 영화가 좀 오랫동안 좀 많이 극장의 상영가들을 잡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좀 왕사남이 뭐 잘 되는 거는 제가 막 너무 기쁜 마음인데 왕사남이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는 거는 너무 좋은데 잘 되는 영화를 너무 잡고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맞죠? 영화 편제를 그렇게 짜다 보니까 다른 영화들이 이게 못 치고 들어와요. 맞죠? 맞아요. 볼 영화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예. 제가 기대했던 쇼생크 탈출이나 패왕별이 이번에 그 다시 재개봉을 했던데 관이 없어요. 보고 싶어도 관이 없고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왕사남도 1600만 지금 돌파했던데 와 명량이 1700만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흥행 1위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근데 기록을 깨려고 계속 오랫동안 남겨두길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 오죠. 저는 약간 좀 홍대병이 있기 때문에 좀 꼴보기가 싫다. 진짜 솔직한. 조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영화들도 이렇게 좀 관을 좀 확보를 해야 보는데. 관광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영화가 지금 벌써 몇 주째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장은준 감독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무비 영화 후에 남는 말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2025년도 저희가 추천하는 시리즈물입니다.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HBO, 뭐 아마존 프라임, 뭐 디즈니 플러스, 뭐 한국, 외국 관련 없이, 애니메이션 관련 없이 재밌게 봤던 시리즈물들을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각자 2개씩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영화를 추천했을 때 3개씩 하니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개씩을 추천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나님이 약간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하고 계셨죠? 저는 그냥 작년에 본 드라마들 중에서 좋았던 걸 골라라 라고 하는 줄 알았네요. 작년에 봤던 드라마 근데 알고 보니까 2025년에 공개된 거더라고요. 시작됐던. 근데 제가 이제 얼버무리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이거 추천하려는 것도 사실은 걸쳐 있어요. 왜냐면은 시즌이 올해 반복되고 2025년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도 저희가 작년에 봤던 또는 인상 깊게 봤던 시리즈물은 또 추천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시리즈물 2025년도에 나왔던 시리즈물들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이렇게 한 편씩 돌아가면서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달팽이님부터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난 시리즈물은 주지훈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네.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네. 그래서 너무 키비님도 고르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막 치밀하게 계산하진 않거든요. 사실 어떤 건지 카톡방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를 꺼내보니까 저도 중증외상센터를 추천했고 달팽이님도 중증외상센터를 꺼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만큼 재미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사람의 픽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시리즈는 웹소설, 웹툰 원작이 있죠. 사실 작가분이 의사시잖아요. 이낙준 그 닥터 프렌즈? 닥터 프렌즈에 나오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시고 이제 웹소설도 쓰시는 분인데 이제 이게 시리즈물로 되면서 주지훈 배우, 추영우 배우, 그리고 윤경호 배우님, 그리고 하영 배우님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뭐 간략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단 중증 외상팀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그런 팀에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가 나오는데요. 백강혁이 부임합니다. 백강혁은 이제 주지훈 배우님이 맡아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좀 유명무실하고 항상 이 병원에 적자만 쌓이게 만들다 보니까 인식이 좋지 않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네요. 중증외상팀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든지 좀 적자를 내는 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좀 눈엣 가시 같은 예, 어떻게 예. 보면 그 오너 입장에선 그렇게 이제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 중증외상 팀이 이제 좀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강혁이라는 한 히어로가 등장을 해서 그 팀을 좀 살리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증외상 센터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메디컬 드라마라고 보면 메디컬 드라마인데 그렇게 정통 메디컬 드라마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히어로물 느낌이 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거의 뭐 그냥 판타지에 가깝죠, 사실은. 맞아요. 사실 그 어떤 의학적인 내용이나 정말 그 중증 외상 팀이기 때문에 정말 위기에 있는 이제 환자들을 구하는 씬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보면 판타지입니다. 어느 정도 판타지냐면 이런 신이 나와요. 이제 그 백강혁이라는 천재 이제 의사죠. 천재 의사가 PMC라고 하죠. 민간 군사 기업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던 전쟁 의사예요. 그러니까 전쟁 의사. 그렇죠. 전쟁터에서 이제 의료 기술을 펼치는 사람인데 이제 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 관계자가 아니니까 어떤 의료 용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머리에 뇌압이 너무 세다. 뭔가 뭐 피가 많이 돌아서 이게 뇌 압력이 세졌나 봐요. 그래서 백강혁이 어떻게 하냐면
전동 드릴로 머리 그냥 뚫어버리거든요. 또 근데 저는 그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내압이 차면은 구멍을 그쵸, 내야 그쵸. 돼서. 맞아. 근데 그거를 헬기에서 전동 드릴로 아, 뚫어요. 네,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게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헬기에서 직접 사람을 구하러 뛰어든다던가 의사인데도. 네. 약간 뭐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현실감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사실 시리즈물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정말 실제 정통적인 메디컬 어떤 의학적인 그런 드라마라기보다는 좀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병원의 실태를 꼬집는 그런 시리즈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좋았던 게 로맨스 요소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저도 엄청난 강점이에요. 네, 지지부진한 그런 로맨스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았고, 속도감도 굉장히 좋고, 또 캐릭터들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서 엄청나게 만화 같다고 생각 안 해요? 네. 맞죠. 정말 그래서 만화가 정말 이렇게 시리즈물로 된 게 너무 잘 구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래 웹소설 원작이고 중증외상센터라는 그렇죠. 웹툰으로까지 웹툰으로까지 먼저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드라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요 웹소설 원작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드라마가 8부작이거든요. 엄청나게 짧네요. 짧아요. 그래서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다 전개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고구마 사이다의 어떤 이런 갈등과 해소가 아니라 사이다로 가요. 이게 요새 웹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네, 요새 웹툰 자주 보세요, 두 분은? 웹툰, 웹소설 이런 거 자주 보세요? 웹툰을 진짜 너무 옛날에 시네탑 때 보고 시네탑이요? 안 보게 됐네요. 저도 요새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보진 않는데 웹툰, 웹소설이 그러니까 독자들의 연령대층이 점점 낮아지면서 갈등과 해소라는 그런 고구마 사이다 구조가 되면은 흥행이 안 된대요. 무조건 사이다로 간답니다. 사이다. 그래가지고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웹소설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은 어떤 백강연을 보고 있으면은 위기감이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요. 네. 근데 이게 8화가 시즌 1이고 또 시즌 2가 나오나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좋았던 게 어떤 속도감이 또 있다 보니까 그 환자의 서사를 너무 막 이렇게 슬프게 막 딥하게 안 다루는 맞아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의학 드라마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하얀 거탑, 이거 너무 옛날인가요? 아니 하얀 저도 거탑. 뉴하트 얘기하려 했는데 뉴하트요? 뉴하트? 네. 골드나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낭만다터 김사부 막 이런 거. 그 비교적 최근이긴 한데, 와. 네. 뉴하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도 지성이 너무 와.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런 드라마에서는 이게 드라마 호흡이 길고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인간적인 부분, 갈등, 병원과의 갈등, 그리고 환자의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 이런 거를 조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증외상센터는 그런 거 없다. 일단 병원에 피를 흘리면서 도착한다. 그리고 백강현이 치료한다. 그리고 병원이 방해해. 백강현 이거 적자인데 치료해도 괜찮겠어? 그럼 이제 백강현이 꺼져 이러면서 치료하고 살려낸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런 서사가 너무 딥하지 않고, 그 의사들 그리고 그 간호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미. 극중 이름이 네, 장미죠. 극중 이름이 또 백장미죠. 그래서 이 의련한 간호사도 등장을 하고, 추영호 배우가 맡았던 그 펠로우, 네, 교수가 이제 전문의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좀 미숙한 의사도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초점을 맞춘 점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문외과 레지던트죠. 네. 근데 항문외과도 그 중증외상센터의 이제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이게 또 재밌는 요소가, 그 추영우 배우님이 맡았던 그 이제 펠로우가 원래는 항문외과의 펠로우, 그래서 그 윤경호 배우님이 맡은 그 한유림 과장이 약간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렇게 점 찍어놓고 있던, 내가 데려와야지 항문외과로 했던 그 이제 펠로우였는데, 이 백강현 눈에 띄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를 당한 거죠. 그래서 보쌈 당했죠. 보쌈 당했죠. 네. 맞습니다. 저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쌈을 또 이제 당하고, 이 윤경호 배우님도 너무 재밌게 매력적인 분으로 또 나오셔서 그 캐릭터들의 개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클리셰적인 캐릭터들이 많죠. 그쵸. 뭐 병원 측의 어떤 부원장 뭐려고 악역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8화에서
어떤 빌런의 어떤 복잡한 서사를 풀어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드라마의 이 방향 자체가 그런 거에 초점이 돼 있잖아요. 사이다입니다. 백강혁이 막 헬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환자 고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거지. 복잡한 병원 내 암투 이런 걸 보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카타르시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전 또 좋았던 점이 하나가 사실 그 드라마 우리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맞아요. 의사생활. 사실 거기서도 좀 약간 비슷한 어떤 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능숙한 잘하는 의사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미숙한 의사도 사람들이 좀 사실 굉장히 거기서 위로를 얻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그렇죠. 나는 잘하는 의사도 너무 좋지만 나를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그 의사의 마음을 또 느끼는 거잖아요, 환자가. 그래서 그 추영우 배우님이 맡았던 그 펠로우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능숙하고 유능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가 뭔가 환자를 좀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라서 또 요즘에 또 이런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증외상 센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 면으로는 사실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순수 재미로는 그 정도의 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도파민 터뜨리고 싶다면은 한 번쯤은 하루가 길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 번 또 틀면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하나님이 한번 시리즈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진짜 그냥 작년에 본 걸 골랐는데 이게 다행히도 제가 고른 것들이 다 2025년에 연관이 있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제가 일단 고른 첫 번째 드라마는 덱스터 뉴블러드입니다. 덱스터. 이게 2021년 작품인데 작년에 봤어요. 왜냐면 제가 덱스터 시즌 1부터 8까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 시리즈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작년 기준으로 막 쿠팡 플레이나 왓챠에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못 봤던 것들 이어서 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 봤던 뉴블러드부터 챙겨봤는데 덱스터가 아직도 안 끝났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게 2025년에 덱스터 레저렉션이라고 부활을 했어요. 그 같은 배우가 네, 맞아요. 그 마이클 시홀 배우님과 덱스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덱스터한테 아들내미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어요. 제가 한 시즌 3까지 봤는데. 아들내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갓난애기로 나와요. 아, 그런가? 네, 그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진짜 옛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좀 재밌는 IP다 보니까 소재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를 다시 좀 부활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제작사에서. 그래서 덱스터 뉴블러드는 일단 덱스터의 줄거리는 이래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인 덱스터가 평범한 사람처럼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피 웅덩이 속에서 발견된 아기를 경찰이 입양을 하고 키우게 되는데 이 경찰이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어떻게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걸 보고 경찰인 자신의 직업을 살려서 코드를 아이한테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코드는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 범죄자만을 골라서 처벌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거를 가장 큰 코드로 해서 범죄자를 사냥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살인마 하면 조금 악역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덱스터가 아무래도 진짜로 극악의 범죄자들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면모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덱스터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정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덱스터가 아무래도 이 사고 회로가 정상인 사람들이랑 다르다 보니까 혼잣말 속마음을 되게 많이 이제 우리한테 나레이션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사회화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로 잘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경찰서에서 혈흔 분석가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법망에서 벗어난 범죄자들을 더 잘 추적을 할 수 있는 경찰에 들어간 이유죠, 그게. 네. 나쁜 악덕 범죄자를 그 정보를 얻기 쉬운 곳이 경찰이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되게 경찰이셨고. 유명한 또 인망 있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유산을 또 이어받아서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혈흔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덱스터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이게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즌 1이 저는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완성도가 있었어요. 시즌 1이
사람들이 이 덱스터의 탄생을 비롯해서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아무래도 이 경찰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촉이 좋은 형사들이 좀 의심하죠. 의심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을 거의 시즌 8까지 해오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드라마의 흐름이 두 포인트잖아요. 덱스터가 이제 악덕 범죄자들을 사적 제재를 하는 거.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은 주변에서 덱스터를 이제 쟤 좀 이상한데? 쟤가 죽인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그거를 피하고 찾고 피하고 이런 약간 스릴러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배경이 플로리다라서 되게 또 쨍쨍하고 바다가 있고 사람들 이 형사 경찰인데도 옷을 막 이제 그 하와이안 셔츠를 또 입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유쾌하고 그리고 또 위트가 또 있어요. 드라마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그래가지고 보는 동안 되게 자극적인 내용인데 또 그렇지만 또 않고 이래서 정감이 가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그런 사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에서 자기 가족들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 다시 부활한 덱스터에서는 자기와 애인 사이에 있던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서 함께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도 사이코패스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약간 그 제가 본 덱스터 뉴블러드에서는 고민을 해요. 아버지를 되게 그리워했는데 같이 할지 안 할지 이러다가 어떤 결정을 하거든요. 그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가 본편이고 이거는 이 뉴블러드는 약간 그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뉴블러드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작품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연결고리로서 안 보면 안 되는 작품이라서 제가 넣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까먹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그래 쿠팡플레이에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되었어요. 덱스터 저도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어디까지 봤냐면 이 덱스터라는 친구가 진짜 사이코패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그 연쇄살인마적인 기질을 어릴 적부터 이제 경찰인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요. 나쁜 놈을 죽여도 돼. 나쁜 놈을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쁜 놈들을 실제로 죽이는데 그래서 죽인 다음에 그 혈흔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자기 어떤 킬마크처럼 집에 그 보관함이 있어요. 그 내가 죽였던 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그 시체를 이렇게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그 플로리다 앞바다에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봉다리가 그걸 발견이 되는 것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시즌 1을 보신 건데? 엄청 옛날이에요. 네, 엄청 옛날. 네, 근데 제가 워낙 이 덱스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미드 취향이 CSI 라스베거스, 크리미널 마인드, 슈퍼내추럴 이런 쪽이에요. 주연이 잘생긴 배우를 좋아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수사하고 범죄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덱스터도 저의 완전 취향 저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덱스터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어서 많이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요. 그래서 진짜요? 추천 완전 합니다. 덱스터는 나름 좀 뭐랄까 옛날에 미드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로 봤던 거죠. 매니악한 네. 층이 있어요. 코어 층이. 네. 좀 부활해서 뭐 어떤 분들은 부활한 내용이 조금 별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야기가 그냥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자체로도 좋을 정도로 이 IP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덱스터 저도 옛날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이 8개나 나왔고 또 새롭게 2025년에 또 나왔다고 하니까 왓챠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봤고요. 저도 그러면 하나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달팽이님과 겹쳤던 중증 외상 센터랑 저는 하나는 이제 한국 거, 하나는 외국 걸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마블의 드라마죠. 데어데블입니다. 데어데블은 이제 2015년도에 처음 시즌 1이 나왔어요. 벌써 한 10년 전이죠. 시즌 1, 2, 3 그렇게 나오고 꽤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가 2025년도에 본 어게인이라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즌 1 끝났고 시즌 2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어데블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히어로고 이제 마블 시리즈가 지금은 엄청나게 흥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침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아저씨가 좀 좋아하는데 이제 데어데블이 이제 낮에는 변호사 그리고 밤에는 자경단 활동을 하는 한 맨 머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마블의 히어로들을 보면은 뭐 거미에 물린다든지 뭐 어떻게 뭐 방사능에 노출된다든지 뭐 초능력을 쓴다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특이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데어데블은 특이하게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장님입니다.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다른 소년일 때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방사능 물질이 눈에 딱 튀어가지고 눈을 멀어. 근데 대신에 다른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초감각을 얻어가지고 이제 히어로 활동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니까 이제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박쥐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음파로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 상황을 다 확인을 해. 그리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심장 소리를 들어서 막 파악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데어데블은 육체적인 능력은 일반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이 싸운다 이러면 힘이 세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초인이니까 막 이렇게 뚝딱뚝딱 그냥 일반적인 뭐 흉악범들 잡범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데어데블은 난 진짜 한두 명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막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는 법이 없어요. 맨날 두드러 맞고 막 근데 그 액션씬이 이 데어데블의 드라마의 굉장한 강점이다. 그 다른 이제 마블 시리즈 영화들 보면은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뭐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거 보면은 일단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랑은 너무 이제 현실과 괴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판타지로서 보게 되는데 데어데블은 현실이랑 엄청 붙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장님 변호사가 밤에 범죄자를 때려잡는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이랑 붙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이 마블을 총괄하는 케빈 파이기라는 기획자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스케일의 힘을 가진 이 히어로들의 세계는 따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막 외계 행성도 가고 전 지구적인 상대로 어떤 싸움을 벌이고 외계인이랑 싸우고 다른 시간대에 가서 다른 차원의 누가 싸우고 하는데 그러면은 뉴욕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이제 범죄자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경단들이 대두된 뉴욕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배트맨 같은 건가요? 배트맨이랑 결이 엄청나게 비슷해요. 데어데블도 죽이진 않아요. 그 배트맨도 불살주의잖아요. 네. 물론 막 다 좁힌 다음에 막 허리 꺾어놓고 난 죽이진 않아. 숨만 붙여놓는 맞아요. 숨만 붙여놓고 죽이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데어데블에서 그려지는 뉴욕이 거의 그 배트맨에서 그려지는 고담시 같은 그런 어둠의 느낌이 엄청납니다. 드라마 자체가 19금이에요. 되게 잔인하고 되게 어둡고 고어한 면도 많고. 저는 데어데블을 안 보긴 했는데 거기서 처음 봤어요. 문나이트에서. 문나이트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분은 뭐지? 약간 좀 왜냐면 너무 처음 보는데 히어로라고 하길래 흥미가 생겼다가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그때 데어데블을 보지는 못했어요. 데어데블의 강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션이 되게 좋아요. 액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식의 어떤 히어로 액션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는 속칭 땀내나는 액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왜 조니 코에서 예, 왜 예. 그 나오잖아요. 그 장님으로 나오는 킬러? 예, 예. 그렇게 싸우시는 건가요?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싸워요. 아. 진짜 내가 세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이러면서 막 와장창 다 부서지면서 막 그래서 롱테이크 씬들이 시즌마다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궁금하네요. 그걸 보면서 올드보이의 그 롱테이크 장도리 씬 있잖아요. 그게 떠올라요. 약간 그걸 오마주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즌마다 그런 액션 씬들이 너무 좋다. 싸움으로 따지면 케빈님이 더 잘 싸울 수도 있겠네요. 아 아니죠. 아, 그래도 그 친구는 이제 자경단이니까.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히어로지만 깡패 2명이랑 싸우면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다른 악당들은 칼로리를 푹 찌르면은 죽일 수 제압할 수 있는데 데어데블은 주먹으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맞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로.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휴민트요? 휴민트랑 베를린에 나오는 이제 하정우 배우나 다른 배우들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네. 류승환 감독 특유의 액션이 되게 주연 배우들을 엄청 고생시키는 액션을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의 액션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보는 맛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마블 히어로의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뉴욕시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이 맷 머독이라는 이 데어데블이 낮에는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범죄 스릴러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데어데블의 가장 최고의 적 아치에넘이라고 하죠. 이 킹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자 암흑 조직의 대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 데어데블은 신념이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여도 되지만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킹핀이라는 자기의 적을 어떻게든지 범죄 증거를 모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데 시즌 1부터 지금 본어게인까지 계속 실패해요. 성공을 하질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 압도적인 그 강력함이 있어요. 벽을 엄청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혼자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편이 있나요? 편이 있는데 이게 19금 드라마답게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자기 편이. 아 정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마블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로 유명해요. 그 마블 히어로 중에 가장 불쌍한 영웅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스파이더맨이고 한 명이 데어데블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일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데어데블이 그 거친 매력이 있어요. 거칠면서도 그 악바리 같은 그런 면들이 드라마에 굉장히 나와.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이 킹핀이라는 사람이 뉴욕시의 권력까지도 손에 넣는단 말이에요.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야 이제 데어데블 진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게 돼. 멤버도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 마블 좋아하시고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꼭 봤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본어게인이 매주 수요일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시즌 1, 2, 3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제가 추천하는 드라마는 바로 마블의 데어데블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나님의 시리즈물 추천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인데요. 일본이요. 가공 OL 일기입니다. 공 OL. 아 가공 OL. OL은 오피스 레이디의 준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7년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걸 2025년이랑 또 얼버무리려면 이게 바카리즈무라는 일본의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각본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카리즈무식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되게 지금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25년에는 이 각본가 개그맨님이 핫스팟 우주인 출몰주의라는 또 드라마를 2025년에 냈어요. 네. 그래서 이분 특유의 또 각본의 맛이 있어가지고 또 이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인가요? 그분의 각본이? 이분이 한 작품들이 놀래의 창, 핫스팟, 그다음에 또 침입자들의 만찬, 브러쉬업 라이프, 그리고 가공 OL 일기가 있는데 엄청 일상 공감형이에요. 그래서 뭐 별거 없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노는데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큰 스케일의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소소하게 이분들이 그냥 말장난하고 노는 거 이런 거를 보는 게 그냥 재밌다. 약간 멜로와 체질 같은 느낌일까요? 아,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아. 네. 근데 그냥 좀 그냥 소소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분이 애초에 개그맨이시다 보니까 그냥 소소한 공감 요소를 찾아서 이렇게 좀 일본 전달하는. 특유의 일상 치유물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막 그런 일본 특유의 뭐 과장된 이런 건 또 없어요. 에? 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브러쉬업 라이프로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할 것 같은데 브러쉬업 라이프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3명의 절친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너무 옛날에 봐서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이 두 친구들이 죽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과거로 가서 자기가 진짜 아기 때부터 시작해요. 계속 환생을 해가지고 계속 아기로 가서 다시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도해보는 나비 효과처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막 과거로 돌아가서 사실 과거라기보다 환생을 하는 건데 돌아가서 아기 때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다시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몇십 년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구해내는데 막 어두울 것 같은데 하나도 어두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고 또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정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업 라이프라는 작품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핫스팟 우주인 출몰주의는 진짜 제목 그대로 우주인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지켜란가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소소한 우주인이에요. 우주인은 우주인인데 되게 능력이 인간보단 좋지만 진짜 소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만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무슨 일본 치유물 만화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공 OL 얘기는 진짜 말 그대로 가공의 오피스 레이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일기로 적어서 이거를 약간 상상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진짜 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네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바카리 주무 씨는 남자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자로 나와요. 근데 막 일본식으로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여장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의 씬이 드라마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근데 보셔야 알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오는데 그게 과장스럽지가 않다고요? 네, 그냥 여자예요. 그냥 얼굴이 남잔데 여자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오피스 레이디들이 서로 막 상사 얘기도 하고 서로 험담도 하고 뭐 일 끝나고 카페 갔다가 식당 갔다가 뭐 휴일에 같이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오피스 레이디예요. 근데 그걸 분한 배우가 남자일 뿐인 거죠. 옷은 어떻게 입고 나와요? 그냥 남자 옷을 입고 나와요? 아니요, 그 여자예요. 아. 그 여자역이기 때문에 여자 옷을 입어야죠. 신기하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굳이 아무리 이 남자가 상상하는 거라고 해도 여자를 하면 되는데 왜 남자가 굳이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 돼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자구나. 이제 아. 어색함이 없어지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연기도 진짜 그냥 현실 여자처럼 연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초췌한 얼굴로 화장 푹푹푹 하고 터벅터벅 출근하고 뭐 이런 부분. 목소리는 원래 그렇게 저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꾸며내는 목소리는 아니긴 한데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만약에 목소리. 여자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는 느껴졌으면 조금 위화감이 그쵸.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이 성격이 그냥 좀 조용하신 분이라 이 여자 역이 그래서 좀 그런데 뭔가 위트가 있고 되게 진짜 저런 남의 수다를 엿듣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어딜 가도 세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자리 뜨면 그 사람 욕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되게 잔잔하게 보게 되는데 이게 시즌 1이 끝이에요. 드라마는. 근데 후속작은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 배우 심은경 배우가 또 나와요. 심은경 배우도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도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한국인인데 지금 여기서 일을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한국인으로 등장을 하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공 OL 일기를 밥 먹으면서 밥 친구로 보기에 딱인 것 같은 가볍게 볼 수 있고 또 그냥 좀 킬킬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 여자 배우들을 좋아하시면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그 화자가 남자잖아요. 네. 화자가 남자인데 여자인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드라마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굳이 화자를 남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아.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진짜 일상 요소 그대로이기 때문에 과장을 안 해서 그런가 그냥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드라마에 이게 왜 몰입을 그렇게 하려면. 설정을 했을까? 예, 예. 근데 그 보통 드라마들은 그걸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 막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약간 미스테리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신병자였다는 거, 조현병이었다는 거 뭐 이런 식의 약간 해답을 주잖아요, 뭔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그런 원하시는 그런 해답 이런 게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약간 저는 왜 이 세계가 진짜로 가공이 아니라 현실이면 좋겠고 계속 이 사람들의 수다가 이어지고 일상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아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후속작도 나왔고 그리고 또 바카리즈무의 각본이 아마 저는 여러 개를 봤지만 이 가공 OL 일기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일본 안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나 보죠. 네, 이 바카리즈무 씨가 되게 각본가로서 또 드라마도 잘 돼가지고 놀람의 창 이거는 시즌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일본 드라마를 가장 마지막에 본 게 그거거든요. 진짜 옛날인데 열혈 형사가 나와서 이제 그 범인을 잡는 그런 형사 일상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목이 와. 그거 이후로는 일본 드라마를 제가 본 게 없거든요. 이게 재밌다는 건 아는데 유명한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한자와 나오키라든지 뭐 리가라이라든지 유명한 게 엄청 많잖아요. 국내 버전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근데 봐야지 하는데 일본 드라마는 참 손에 안 가는데 가공 OL 이야기 굉장히 특이하네요.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죠? 지금 왓챠에서 왓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후속작이었던 영화도 그냥 왓챠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차라리 미드 영드 같은 이런 서양권 드라마는 보게 동양권 드라마는 맞아. 진짜 본 게 없더라고요. 중국 드라마도 잘 안 네. 보게 되고 맞죠? 아 정말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고 일본 드라마랑 미국 한국 드라마를 영화도 안 봐요.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중증외상센터 얘기할 때 전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나님이 추천하시는 그 일본 작품들 보면 약간 그 어떤 류인지 좀 느낌이 아. 오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달팽이님의 시리즈물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외국 드라마 시리즈를 본 게 없더라고요. 제대로 본 게 없어서 네. 이제 한국 작품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나 선택했던 게 이 자백의 대가였어요. 자백의 대가. 네, 사실 이제 전도연 배우가 나오는 맞아요. 팟캐스트 시작할 때쯤 작년 말에 이제 봤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전도연 배우하고 김고은 배우, 예. 박혜수 배우님 이렇게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도연 배우가 맡은 안윤수라는 인물이 이제 미술 전공을 한 미술 선생님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안윤수의 남편이 살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범인으로 몰린 좀 그런 간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몰려서 정말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김고은 배우가 맡았던 모은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것. 이제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백을 대신 해줍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할 테니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그 대신에 너가 나가서 이걸 뭔가 해줘. 라는 뭔가 그런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안윤수가 이제 나와서 정말 자기 남편의 진범도 찾아야 되고 그 모은이 나에게 사주한 그 일도 뭔가 해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모은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과거도 찾고 남편을 살해한 진범을 찾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 초반과 중반 이제 후반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다가 사실 이 남편을 죽인 진범이 밝혀지는 그 진범이 사실 조금 저한테는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막판에 힘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어떤 한국인 특유의 또 한국 사회의 특유의 문제들이 좀 잘 녹아져 있는 그 사이에요. 네, 그런 이제 시리즈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안윤수가 범인으로 몰렸던 그 이유가 약간 한국인 특유의 외적인 걸 보고 평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옷도 굉장히 막 화려하고요. 막 머리도 막 뽀글뽀글 파마에 담배도 피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이렇게 조사받으러 와서도 굉장히 싱긋싱긋 잘 웃고 약간 막 그러니까 이 검사인 박혜수 이제 배우 박혜수 배우님이 이 검사군요. 네, 등장하는데 이제 저 여자 뭔가 이상한 남편이 선입견이. 죽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약간 헤어질 결심.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 조금 곤란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진범으로 몰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보는 사람도 정말 저 아내가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나 선입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좀 한국 사회에 좀 문제가 좀 보인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모은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기 그렇죠.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축이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도대체 왜 모은이는 그런 그렇지. 거래를 한 거야? 그렇죠. 모은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둘이 같이? 네,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만났고 그 모은이라는 배우가 이제 사실 이 안윤수 사건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죽인 뭔가 그런 사건처럼 이제 보여지니까 언론에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되는데 이제 모은이 굉장히 또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서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저 사람이 딱 보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딱 캐치해서 내가 원하는 걸 또 이뤄야겠다. 라는 걸 또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모은 배우가 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자신의 어떤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동생의 일인데 또 이게 성추문과 좀 관련된 또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룸와 이제 좀 이런 일들이 또 한국 사회에 또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이 시리즈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또 살해된 그런 이제 이유도 나오게 되는데 그건 또 어떤
이 사회에서의 승진 문제와 또 관련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뭔가 민감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맞아요. 있네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좀 여기저기 잘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그 마지막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또 굉장히 몰입해서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편의 살해당한 그런 동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하거든요. 사소한데 이게 참 이 한국 사회의 어떤 혐오의 어떤 그런 정서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참 여유가 없구나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그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제 기억에 자백의 대가가 나왔을 때 전도연, 김고은 이렇게 막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제 기억이 맞으면 그 고현정 배우의 사마귀 살인자의 매출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좀 그것도 보다가 제가 끝까지는 보지 못한 그래서 것 그 같아요. 동시에 나왔는데 저는 사마귀를 봤네요. 네, 근데 사마귀도 살인자 얘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두 작품이 비교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고현정 배우가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을 하신 거라서 되게 좀 유심히 봤는데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백의 대가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본 이유를 알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사마귀는 뭐 한국의 어떤 그런 시의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 약간 그런 인물 관계 위주로 제가 본 기억이 나네요. 자백의 대가 연출하신 분이 그것도 연출하셨네요. 이두나랑 이두나가 사랑의 불시착. 그 연예인으로 예, 예, 나왔던. 예. 이두나랑 사랑의 불시착도 요 공동 연출을 하셨네요. 어. 되게 그거구나. 되게 근본 있는 약간 연출가시네요, 되게. 오, 그렇네요.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연 배우가 최근에 넷플릭스 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킬복순도 킬복순도 찍어가지고. 그렇고, 킬복순도 그렇고. 킬복순은 재밌게 그때 보셨다고 하셨죠? 아니요, 저는 그 아, 구교환 그래요?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냥 봤어요.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성현 감독님의 작품 다 좋은데 킬복수는 아쉽지만 그래도 구교환 배우가 나와서 그래도 몇 번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킬복순 세계관이 또 있잖아요. 최근에 드라마가 또 나왔잖아요. 킬복순 세계관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 세상에 이름이 그냥 길복순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킬복순이라고. 왜 길복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 세계관으로 해가지고 또 맞아. 뭐가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 드라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망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그런가? 근데 스피노프작이 사마귀예요. 사마귀. 아 맞아. 제목이, 사마귀. 임시완 배우. 맞아, 임시완 배우 주연의, 나오는 거. 예, 사마귀인데 이것도 사마귀네요. 맞아, 같은 배경으로 나왔는데 조금 많이 좀 길복순에 비하면 그랬던 것 같아. 요런 이제 뭐랄까 전도연 배우님이 넷플릭스 쪽으로 진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길복순 전에 나오는 작품들이 많이 접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나 요런 쪽으로도 우리가 못 봤던 배우님들 많이 보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민식 배우님도 뭐 카지노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판에 좀 파이가 작아진 만큼 이런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백의 대가도 굉장히 설정이 흥미로워서, 그리고 12부작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저희가 드라마 보기 전에는 일단은 몇 편이야? 24부작? 약간 이제 한숨부터 나오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8부작, 12부작 같은 거는 호흡이 짧으니까 한번 주말이나 밥 먹을 때 한번 쓱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각자 2편씩 한번 시리즈물을 추천을 해봤습니다. 달팽이님이랑 저랑 중증 외상센터, 그리고 달팽이님은 자백의 대가, 그리고 다나님은 가공오의 일기와, 그리고 덱스터, 덱스터, 뉴블러드. 그렇죠, 덱스터, 그리고 저는 데어데블까지 해서 이렇게 총 5편의 시리즈물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시리즈물들을 보고 계셨고, 지금도 아마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시리즈물, 좋은 애니메이션, 좋은 드라마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데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걸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점을 매기고 원래는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추천하는 거에는 저희가 평점을 안 매기니까 약간 좀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 날씨가 완전히 풀려서 봄이 와버렸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재밌는 영화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볼 영화들을 정했던가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개봉을 거의 안 하고 있어, 뭔가. 그러니까요. 4월이 좀 이제 공란이. 4월, 5월이 뭐랄까요, 다들 영화관 안 가고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그쵸. 피크닉을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희 애프터무비 다음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